현재 북한의 실제 생활들을 소설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날 밤 삼수군 장마당 뒤편의 빈 창고에서 그 아이들을 처음 봤다. 영하 25도의 칼바람이 몰아치던 12월의 어느 날이었다. 안전부 말단 지도원인 내가 연말 특별경비기간 야간 순찰을 돌던 중 창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인기척을 감지한 것이다. 정확히는 오후 11시 42분. 내 손목에 중국제 시계가 그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시각은 내 인생이 둘로 나뉘는 경계선이 됐다. 손전등을 비추자 그곳엔 두 개의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12살쯤 돼 보이는 큰아이와 9살가량의 작은아이. 자매였다. 큰아이는 남루한 속옷으로 동생을 감싸고 있었는데 그 속옷은 이미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역력했다. 작은아이의 발에는 신발 대신 누더기 천이 감겨 있었다. 그 천은 한때 누군가의 옷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죽은 부모의. 평안남도에서 왔다고 했다. 아니, 정확히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들 뿐이었다. 큰아이의 눈빛에서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본 사람의 공허함을 읽었다. 12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40살 먹은 나보다 더 많은 절망을 담고 있는 눈이었다. 작은아이는 언니의 옷자락을 움켜쥔 채 떨고 있었는데 그게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둘 다였을 것이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내 질문에 큰아이가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였다. 사흘.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이 아이들은 사흘을 버텼다. 어떻게? 창고 안을 둘러보니 구석에 낡은 가만이 몇 장이 쌓여 있었고 그 밑에서 자취를 남긴 모닥불 자국이 보였다. 아이들은 창고 바닥에 떨어진 나무 조각들을 모아 불을 피웠던 것이다. 하지만 연료는 이미 바닥났고 재만 남아 있었다. 규정대로라면 즉시 보고하고 신원을 파악해 송환 조치를 취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왜였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나는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아이들을 시스템에 올리는 순간 그들에게 남은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죽음뿐이라는 것을. 무연고 아동으로 분류되면 구호 수용시설로 보내진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작년에 한 번 업무차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본 아이들의 눈빛은 이미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옥수수떡 2개를 꺼내 바닥에 놓고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보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겁한 합리화였다. 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큰아이가 내게 고개를 숙이는 소리였다. 감사 인사도 아니었다. 그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작은 몸짓.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순찰을 마치고 숙직실에 앉아 새벽까지 담배만 피웠다. 한갑을 다 태웠다. 담배 연기가 숙직실을 가득 채우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생각했다. 저 아이들은 내일 아침에도 살아있을까? 모레는? 일주일 후에는? 그 후로도 나는 종종 그 창고를 지나쳤다. 순찰 경로를 약간 변경해서 공식 순찰 일지에는 기록하지 않은 채로 아이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가끔 장마당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큰아이가 작은아이의 손을 꼭 잡고 좌판 사이를 지나다니는 모습을. 그들은 구걸하지 않았다. 그저 버려진 배추 잎사귀나 떨어진 감자 조각을 주었다.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평안남도에서 온 꽃제비 자매. 장마당 좌판을 하는 김씨 아주머니는 한 번씩 밥 한 숟가락을 몰래 건넸다고 했다. 역전에서 짐꾼 일을 하는 박동무는 어느 날
자기 점심 도시락의 절반을 나눠줬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본 척 지나쳤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버거운 일이었으니까. 나는 일주일에 두세 번 순찰 경로를 그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주머니에 뭔가를 넣고 다녔다. 옥수수떡, 감자 한 개, 삶은 달걀. 내 배급에서 조금씩 떼어낸 것들이었다. 창고 문 앞에 놓고 가면 다음 날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 12월 중순이 되자 추위는 더욱 혹독해졌다. 삼수구는 원래 양강도에서도 가장 춥기로 소문난 곳이다. 백두산 기슭이라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진다. 그런 날이면 나는 순찰을 도는 것조차 두려웠다. 밖에 나가면 숨을 쉴 때마다 코털이 얼어붙고 눈썹에 성에가 앉았다. 그런 날에도 저 아이들은 그 창고에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봤다. 아이들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자기 품에 완전히 감싸고 낡은 가마니를 덮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다. 저것은 단순히 추위를 견디는 자세가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다. 작은아이를 살리기 위해 큰아이가 자기 체온을 모두 나눠주는. 나는 그날 밤 내 점퍼를 벗어 아이들 위에 덮어주고 나왔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추웠다. 하지만 그 추위는 견딜만 했다. 나에겐 집이 있었고 따뜻한 아궁이가 있었고 내일이 있었으니까. 12월 20일 군당위원회에서 연말 특별경비 강화 지시가 내려왔다. 외부인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다. 김 군당비서는 회의에서 말했다. 동무들, 올해는 특히 조심해야 하네. 상급기관에서 우리 군의 치안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네.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해서는 안 되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식은땀이 흘렀다. 불미스러운 일. 그 범주에 두 아이의 존재도 포함되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밤 더 이상 창고 쪽으로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그쪽을 향했다. 창고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없었다.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어디로 간 걸까? 주변을 수색했다. 장마당 뒤편 역 대합실, 빈집들. 그러다 야산 초입에서 작은 발자국을 발견했다. 두 쌍의 작은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혀 있었다. 나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지 않았다. 아니, 따라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무전기에서 호출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서 무단 이탈자가 발견됐다는 보고였다. 나는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것이 내 임무였으니까. 그날 밤 나는 그 발자국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아니, 지금도 후회한다. 만약 그때 따라갔더라면, 만약 그 아이들을 찾아냈더라면, 만약. 하지만 삶에는 만약이란 없다. 오직 결과만이 있을 뿐. 12월 28일 오전 6시 나는 군당위원회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다. 평소라면 8시에 출근하는데 이렇게 이른 시각에 호출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급히 옷을 입고 나가는 내게 아내가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 군당 청사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간부들이 모여 있었다. 안전부장,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몇몇 고위 당일꾼들. 그들의 표정은 모두 어두웠다. 회의실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침울했다. 김 군당 비서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밤을 새운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평소에 단정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다. 동무는 정확히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들을 목격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발각됐다는 것을. 어제 새벽 4시 30분 야산 기슭에서 주민이 시신을 발견했네. 처음에는 나무 그루터기인 줄 알았다고 하더군. 눈에 덮여 있었으니까.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김 비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를 내 앞으로 밀었다. 현장 사진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을 감아버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이미지는 내 망막에 영원히 새겨졌다. 사체는 창고에서 200m 떨어진 야산 기슭에서 발견됐네. 서로를 껴안은 채로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동생을 지키려 했던 것처럼. 김 비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그도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시스템이기도 했다. 부검은 하지 않았네. 할 필요도 없었어. 사인은 명백했으니까. 저체온증과 영양실조. 의사 동무 말로는 적어도 일주일은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더군. 위장에는 아무것도 없었대. 나무 껍질 조각과 눈만 좀 있었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삼켜야 했다. 변명할 수도 사과할 수도 없었다. 내 침묵이 그 아이들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살리지도 못했다는 사실만이 내 입을 막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김 비서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묘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현장에서 이걸 발견했네. 그가 내민 것은 내 점퍼였다. 안전부 마크가 선명하게 박힌. 아이들이 그것을 덮고 죽었다는 것을 나는 즉시 알았다. 점퍼 안쪽 주머니에는 내 이름이 적힌 명찰이 붙어 있었다. 설명해보게. 나는 입을 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다. 12월 초순 창고에서 아이들을 처음 발견한 것. 보고하지 않고 몰래 음식을 건넨 것. 점퍼를 덮어준 것. 그리고 12월 20일 이후 더 이상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들 속에는 비난도 있었고, 동정도 있었고, 안도도 있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안도감. 연말 특별 경비 기간에 무연고 방랑 아동 사망 사건. 자네도 알다시피 이건 군의 치안 평가의 직격탄이야. 상급 기관에서 알게 되면 우리 군당 전체가 문제가 되네. 군당 비서인 나부터 시작해서 안전부장, 인민위원회 모두 책임을 져야 해.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자네는 잘못했네. 발견 즉시 보고했어야 했어. 그랬다면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거야. 구호시설로 보내든 평안남도 원적지로 송환하든. 어쨌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나는 반박하고 싶었다. 구호시설로 보내는 것이 살리는 것이냐고. 그곳이 감옥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당신도 알지 않느냐고. 하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더 큰 문제에 휘말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김 비서가 다시 나를 보았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빛이었다. 자네가 인간적으로 행동했다는 것도 이해하네. 그 어린 것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기는 쉽지 않았을 거야. 나라고 다르겠나. 나도 자식이 둘 있는 사람이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모두가 각자의 내면에서 무언가와 싸우고 있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을 명심하게. 김 비서의 목소리가 다시 굳어졌다. 이 사건은 오늘 발견됐고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네. 동물을 포함해서 신원 파악은 불가능했고 시신은 위생상 즉시 처리했네. 화장해서 공동묘지에 묻었네. 이름도 비석도 없이. 주민들에게는 입단속을 실시했고 보고서는 내가 직접 작성하겠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자네 점퍼는 현장에 없었네. 이해하겠나? 없었어. 지금 내 사무실 난로에서 타고 있네. 그리고 자네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네. 오늘 처음 들었고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더욱 철저히 순찰하겠다고 다짐했네. 그게 전부야. 그것이 전부였다. 두 아이의 삶과 죽음이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을 동무는 오늘 밤 이후 정상 근무로 복귀하면 되네. 하지만 김 비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동무도 힘들겠지.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가 이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네. 다만 시스템 안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야. 자네가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이지만 결과는 이렇게 됐네. 앞으로는 규정을 따르게. 그게 자네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좋은 거야.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안전부장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이 세상이 잘못된 거지. 그 말이 위로가 됐을까? 아니, 전혀.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범이라는 뜻이었으니까. 그날 오후 나는 현장에 투입됐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이미 정리가 끝난 뒤였지만 나는 그곳에 가야만 했다. 속죄의 의미로라도. 야산 기슭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눈만 하얗게 쌓여 있을 뿐. 하지만 눈 위에는 여전히 발자국들이 얼어붙어 있었다. 두 쌍의 작은 발자국이 야산을 오르다가 한 지점에서 멈춰 있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그 얼어붙은 발자국들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발자국은 창고에서 시작됐다. 아이들은 12월 26일쯤 창고를 나섰던 것 같았다. 왜 나섰을까? 어쩌면 더 이상 그곳에서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음식도 땔감도 희망도 모두 바닥났기 때문에. 발자국은 장마당 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되돌아왔다. 아마도 뭔가를 얻으려 했지만 실패했을 것이다. 그리고 역 쪽으로 갔다가 또 되돌아왔다. 발자국은 점점 더 비틀거리는 형태로 변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산 쪽으로 향했다. 왜 야산으로 갔을까?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사람들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미 장마당과 역 주변에서는 경비가 강화되고 있었다. 연말 특별 경비 기간이었으니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간 것이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발자국의 끝에 작은 웅덩이 같은 자리가 있었다. 눈이 움푹 패인 곳.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쓰러진 자리였다. 나는 그곳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얼마나 있었는지 모른다. 시간 감각이 없었다.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멀리서 누군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주민이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 그는 내가 눈치챈 것을 알자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에서 나는 묘한 슬픔을 느꼈다. 그도 알고 있었구나. 그도 이 아이들을 봤을 것이고 외면했을 것이고 지금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석 달이 지났다. 2026년 봄이 오고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기 시작했다.
삼수군 장마당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없었던 일이 됐다. 보고서에도 통계에도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기억한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두 아이의 얼굴이 내 눈앞에 떠오른다. 큰 아이의 공허한 눈빛, 작은 아이의 떨리는 몸,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껴안고 죽어간 그 마지막 순간. 매일 밤 그 창고 앞을 지날 때마다 나는 여전히 그 작은 그림자들을 본다. 아니, 보고 싶어 한다. 혹시 돌아온 건 아닐까? 혹시 그날 밤의 일이 꿈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창고는 텅 비어 있다. 최근에는 군에서 그 창고를 철거하기로 했다. 낡아서 위험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 창고가 불편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었다. 김 군당 비서는 승진했다. 연말 특별 경비 기간을 무사히 마무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도당 조직부로 발령받았다. 떠나기 전날 그는 나를 불러 술 한 잔을 나눴다. 우리는 별로 말이 없었다. 그저 잔을 기울일 뿐이었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자네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너무 좋은 사람이지. 이런 시대에 좋은 사람으로 산다는 건 저주야. 나도 자네 같았어. 한때는.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둔해져야 해. 아프지 않으려면 느끼지 말아야 하고. 그의 말이 맞았다. 나는 너무 많이 느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나는 여전히 말단 지도원으로 야간 순찰을 돈다. 달라진 것은 없다. 아니, 하나는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못 본 척하지 않는다. 지난주 나는 또 다른 꽃제비를 발견했다. 10살쯤 돼 보이는 사내 아이. 역 대합실 구석에서 떨고 있었다. 나는 규정을 어기고 그를 내 집으로 데려왔다. 아내는 놀랐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에게 밥을 먹이고 씻기고 하룻밤 재웠다. 다음 날 아침 아이를 보내기 전에 나는 물었다. 어디로 갈 거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었다. 나는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 쥐어줬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이었다. 국경 쪽으로 가지 마라. 그쪽은 더 위험해. 그리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라. 살아남아야 해. 알겠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을 나섰다. 나는 그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저 두 자매처럼 언젠가 이것 때문에 내가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걸 안다. 규정 위반이고 직무유기이고 어쩌면 더 큰 죄목이 붙을 수도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잃을 게 없기 때문이다. 내가 잃은 것은 시스템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포기한 것이었다. 양심, 인간성, 그리고 작은 생명 앞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들을 12월의 어느 밤 야산 기슭에 두고 왔다. 하지만 이제는 되찾고 싶다. 비록 늦었지만, 비록 이미 돌이킬 수 없지만, 그래도 되찾고 싶다. 주민들은 이제 그 사건을 거의 잊었다. 아니, 잊은 척한다. 하지만 가끔 장마당에서, 역 대합실에서, 골목길에서 그들의 눈빛과 마주칠 때가 있다. 그 눈빛 속에는 똑같은 기억이 들어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우리 모두가 방관했다는 것을. 한 달 전 장마당 좌판 아주머니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지도원 동무, 저 애들. 이름이라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제사라도 지내줄 수 있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름.
그래, 우리는 그 아이들의 이름조차 몰랐다. 며칠 후 나는 야산 기슭에 작은 돌무덤을 만들었다. 밤중에 몰래. 공식적인 무덤은 아니었다. 그저 돌멩이 몇 개를 쌓아 올린 것. 비석도 이름도 없이. 하지만 그것이라도 만들고 싶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를. 돌을 쌓으면서 나는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고맙다.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일깨워줘서. 그리고 약속한다. 너희를 기억하겠다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유난히 많이 빛나고 있었다. 그 별들 중 하나에 그 아이들이 있을까? 더 이상 춥지 않은 곳, 배고프지 않은 곳,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아내가 물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나는 대답 대신 아내를 껴안았다.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됐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다행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세상에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축복일까, 저주일까?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다. 야산에는 풀들이 자라났고 내가 쌓아둔 돌무덤 주변에도 들꽃들이 피었다. 노란 민들레, 하얀 토끼풀.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을 찾아간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그 들꽃들을 바라본다. 어느 날 돌무덤 앞에 누군가 꽃을 놓고 간 흔적을 발견했다. 야생화 몇 송이. 누가 놓고 갔을까? 장마당 아주머니였을까? 역전 짐꾼 아저씨였을까? 아니면 나처럼 죄책감에 시달리는 누군가였을까?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구나. 다른 누군가도 기억하고 있구나. 이름도 모르는 그 두 아이를. 그리고 우리의 죄를. 8월 어느 날 나는 군당에서 새로운 지시를 받았다. 외부인 단속을 더욱 강화하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꽃제비들에 대한 단속. 발견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나는 그 지시서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구나. 여전히 시스템은 작동하고 사람들은 죽고 우리는 보고서를 쓴다. 하지만 나는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아니, 따르는 척하면서 내 방식대로 할 것이다. 꽃제비를 발견하면 보고하지 않고 몰래 도와줄 것이다. 언젠가 발각될지도 모른다. 처벌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지난주에도 또 한 명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8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 장마당 구석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아내는 이제 놀라지도 않는다. 그저 밥을 더 짓고 이불을 더 꺼낸다. 아이는 사흘을 우리 집에 있다가 떠났다. 떠나기 전에 내게 물었다. 아저씨는 왜 저를 도와줘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예전에 내가 돕지 못한 아이들이 있었단다. 그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을 나서면서 돌아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아저씨.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그래, 이것이다. 이것이 내가 찾던 것이다. 용서가 아니라 속죄, 망각이 아니라 기억. 9월이 되자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곧 또 겨울이 온다. 작년 같은 혹한이 다시 오면 또 누군가 죽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하지만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는 있다. 나는 요즘 내 배급을 조금씩 모으고 있다. 옥수수, 감자, 된장.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 두려고. 그리고 집 창고에 낡은 담요와 옷가지들을 모아두고 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아내가 물었다.
이러다 우리가 굶는 거 아니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우리는 적어도 집이 있잖아. 아궁이도 있고. 아내는 한숨을 쉬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도 알고 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어느 날 밤 나는 다시 그 야산 기슭을 찾았다. 돌무덤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풀들 사이에 묻혀서 나는 그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얘들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는 이름도 없이 갔지만 헛되지 않았어. 적어도 나에게는 나는 너희 때문에 변했어.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 그게 너희가 남긴 유산이야.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 겨울이 오고 있다는 신호. 이번 겨울에는 최선을 다할게. 약속해. 한 명이라도 더 살리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고터를 지나쳤다. 이미 철거가 시작됐다. 곧 그곳에는 새 건물이 들어선다고 했다. 아마도 몇 달 후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건물은 사라져도 기억은 남는다. 내 안에. 그리고 이 글 안에. 나는 이 글을 몰래 쓰고 있다. 노트에다 손으로. 언젠가 이것이 발각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쓰지 않을 수 없다. 증언해야 한다. 기록해야 한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정말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 글을 누가 읽을까? 아무도 읽지 못할 수도 있다. 나 혼자만의 고백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쓰는 행위 자체다. 기억하는 행위 자체다. 오늘도 나는 순찰을 나간다. 밤이 깊어가고 거리는 고요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고요함 뒤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숨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작은 생명들이 떨고 있는지. 손전등을 들고 골목을 비춘다. 혹시 또 누군가 있을까?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 나는 찾을 것이다. 끝까지.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그리고 기억할 것이다. 영원히. 그 두 자매를 서로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이 차가운 세계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온기였던 창 밖으로 또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2026년의 겨울이 다시 오고 있다. 첫눈이다. 하얗고 순수한 눈. 하지만 나는 안다. 이 눈 아래 얼마나 많은 어둠이 숨어 있는지. 나는 외투를 여민다. 그리고 문을 연다. 밖으로 나간다. 순찰을 위해. 아니, 구원을 위해. 어딘가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나는 그쪽을 향해 걷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무서워하지 않도록. 거기 누구야? 대답이 없다. 하지만 나는 기다린다. 그리고 다시 묻는다. 이번에는 더 부드럽게. 괜찮아. 무섭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움직임이 느껴진다. 누군가 있다. 또 다른 아이. 또 다른 생명. 나는 손전등을 낮춘다. 눈부시지 않게. 그리고 주머니에서 빵 한 조각을 꺼낸다. 오늘 아침 아내가 싸준 것. 배고프지? 이거 먹어. 어둠 속에서 작은 손이 나온다. 떨리는 손. 빵을 받아든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 살아있는 목소리. 나는 미소 짓는다.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미소. 천만에. 그리고 살아남아라. 꼭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빵 한 조각. 따뜻한 말 한마디. 살아남으라는 기원. 하지만 그것이면 충분하다. 적어도 오늘 밤 한 아이가 굶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오늘 밤 한 아이가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계속 걸을 것이다. 이 긴 밤을, 이 긴 겨울을, 끝까지. 왜냐하면 기억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인간성이기 때문이다. 얼어붙은 발자국들이 내 뒤에 남는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는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언젠가 봄이 올 것이다. 이 긴 겨울이 끝나고 그때까지 나는 걸을 것이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것이 내 속죄다. 그것이 내 희망이다.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다.